안녕하세요. 크래프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분기를 위해서 4년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먼저요, 토크나 증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토크나 증권, 주식 토크나 채권 토크나 부동산 토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 금융 어떤 은행, 자산운용사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크립토 산업 자체에는 별로 혜택이 있을까? 그러면서 지금 SEC도 주식 토큰화를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대기업들 혹은 금융기관들은 퍼블릭 체인을 써줘야 되는데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에이다를 써야 되는데 자체적인 체인을 선호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로빈후드다, 스트라이프다 이런 친구들이 자체적인 블록체인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입장에 생각하면 블록체인이죠. 블록 공간을 밈코인도 한다며 그다음에 다른 어떤 수익 구조를 막 나누고 이런 것을 별로 원치 않는다. 나는 내 체인을 만들겠다.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있어요. 로빈후드 지금 주식 토큰화를 해서 이미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 토큰화된 주식을 아비트럼 위에다 얹혀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라고 보면 되겠죠. 반면에 구글에서는요. GCUL 이거 레이어 1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과는 반대요. 프라이빗 체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허가 기반. 그러니까 허가가 필요 없이 전 세계 인터넷처럼 모두가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열린 개방형 체인이 아니고요. 금융기관 대상 전용 체인이라 보시면 돼요. 금융기관 은행 같은데 자산운용사, 증권사에서 토큰화하고 결제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이런 용도로 특화된 체인을 구글에서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체인이 과연 성공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게 쉽게 말하면 핵 중앙화돼 있다.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퍼블릭 체인으로 실은 연결이 되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갑론을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업비트에서도 기와라고 하는 이더리움 레이어 2를 이제 테스트넷을 출시했습니다. 아직 메인넷까지는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옵티미즘 롤업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기와라고 하는 체인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퍼블릭 체인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장단점 이미 다 알고 있으시죠. 퍼블릭 체인,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같은 것은 인터넷이라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허가를 득할 필요 없이 그냥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망이죠. 탈중앙화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한번 이루어진 거래 내역을 뒤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더리움,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 대기업들 조금 이제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노드에게 이제 거래 내역을 다 이걸 승인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리고 예전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다 이런 비난을 받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빠른 레이어 1, 레이어 2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체인은 인트라넷이라 보면 되죠. 한 기관 내에서 이제 그 멤버들이 한 회사, 삼성이면 삼성, 현대자동차 직원, 포털넷 이런 개념이죠. 빠르겠죠. 중앙화가 되어 있고 효율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반면에 현대자동차 직원이 삼성전자 인트라넷으로 들어가긴 어렵습니다. 호환이 조금 어려운 거죠. 이해되시죠? 최근에 이제 나온 건요. 퍼블릭 체인 반, 프라이빗 체인 반, 하이브리드 체인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퍼블릭을 쓰긴 써야겠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뭔가 기능, 이제 특화된 기능, 롤업 할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되돌릴 수 있는 기능 하나하나씩 추가하면서 통제 가능한 체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들이 보여요. 특히 대기업, 금융회사에서는 이런 거 합니다. 당연하겠죠. 통제가 안 되면 사고 났을 때 그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통제력을 집어넣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 되고 있고요. 구글에서 프라이빗 체인을 만들었고 로빈후드 체인 이것도요. 지금은 이제 퍼블릭 체인처럼 보이는데 엄밀히 말하면 거래소도 KYC 아니면 돈 세탁, 신원 인증 같은 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들이 조금 추가될 가능성도 실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퍼블릭이 좋아, 프라이빗이 좋아, 하이브리드가 좋아.
요렇게 보시면 좀 작게 보는 겁니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퍼블릭을 쓰든 프라이빗을 쓰든 하이브리드를 쓰든 쓰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들이 이제 디지털화되고 토큰화돼서 토큰화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기존처럼 아날로그망, 아날로그 시스템, 뭐 스위프트망 이런 거 이제 안 쓴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 프라이빗 체인을 쓸 수도 있고 뭐 하이브리드를 쓸 수도 있는데 뭐 이더리움 레이어 2를 쓸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레이어 1 퍼블릭 체인들로 그 거래 내역들은 결국은 모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돈들, 자산, 가치, 심지어 사람의 재능도 토큰화해서 크라우드 펀딩 할 수 있습니다. 토큰 발행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다 여기 이제 그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점점 이런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냐? 앞으로는 돈이 없어서 꿈을 못 이뤘다. 이런 얘기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얘기 드렸듯이 예를 들면 내가 영화를 만들겠다. 뭐 오징어 게임 시즌 4를 만들든 캐대언 시즌 2를 만들든 이 프로젝트의 토큰을 발행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투자 안 하겠습니까? 한다는 거예요. 예전만큼 그 투자금 유치가 어렵지 않아요. 기획력, 상상력, 그리고 본인의 재능이 있다면 누구나 토큰을 발행해서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이제 투자자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이 토큰을 어디 위에 발행한다고요? 결국은 퍼블릭 체인 위에 발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레이어 1, 레이어 2 있죠. 자, 텔레그램의 CEO가 최근에 힘든 상황에서 나를 구해줬던 것은 비트코인이다. 처음에 비트코인 나왔을 때부터 비전을 굳게 믿었다. 2013년도에 비트코인 수천 개를 샀고 잊고 살고 있었다. 그때 당시 가격은 뭐 $700, 한 80만 원 주고 샀다라고 하는데 200만 달러니까 뭐 현재 기준 거의 한 28억 정도를 주고 비트코인을 수천 개를 샀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 친구를 비웃었겠죠. 근데 신경을 썼다 안 썼다? 안 썼다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텔레그램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텔레그램은 돈 먹는 하마였다. 본인을 버틸 수 있게 해줬던 것은 오롯이 과거에 샀던 비트코인 덕분이다. 각국 정부에서 돈을 지금 계속 사정없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M2가 한번 최고점 찍고 조정받고 다시 또 최고점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무조건 100만 달러, 14억 원을 넘어설 것이다. 비트코인은 뭐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없는 거죠. 미국 정부에서 쓴 보고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요, 연평균 25%의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안전 자산이다. 이런 표현이 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본인 임기 내에 이렇게 쌓아놓는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 뭐 한 20년 지났을 때 비트코인이 연평균 25% 복리로 늘어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전체 그 국가 부채가 있겠죠. 그거 그 뭐 한 절반 정도의 이렇게 비트코인 자산을 갖게 된다. 또 이제 몇십 년이 또 지나면 전체 부채를 감당하고도 남는 수준이 될 수 있다. 요게 미국 보고서에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뭐 비트를 사는 게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 보시면 돼요. 앞으로 토큰화가 되면 될수록 디지털화 되면 될수록 AI, 휴머노이드가 우리 뭐 가정집에서 뭐 이제 세탁기 돌리고 바닥을 쓸고 닦고 이런 일들이 나중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비트코인은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니냐? 10년, 15년 전을 생각하면 당연히 늦었겠지만 저는 여전히 연평균 25%를 따박따박 가져다 줄 수 있는 안전자산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연평균 25%라고 하는 건요. 많이 오를 때는 200%도 1년에 오를 수 있지만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50%, 60%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래 놓고 봤을 때 그 정도 수익률을 보장하는, 참고로 워런 버핏 그 전설적인 투자자의 60년 연평균 수익률이 20%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보시면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비트마인이 2배 ETF, 뭐 제 동생도 이걸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 이제 나온 지 3일 만에 거래량이 2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후 신규 ETF로는 거래량이 가장 폭발했었다. 인기가 많았었다라는 거죠. 비트마인은 잘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을
265만 개 보유한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비트코인을 놓쳤다. 이더리움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10년 전에, 7년, 8년 전에도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반응이 이겁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모으자. 이게 아니고요. 비트코인 늦었어? 그럼 비트마인 주식을 사야겠네. 아니, 이제 스트래터지 주식을 사야겠네. 스트래터지 주식이 더 이제 수익률이 자극적이거든요. 이걸로도 난 마음에 안 차. 그럼 난 2배 스트래터지 ETF를 사야겠네. 이더리움도 이미 늦었어? 그럼 이더리움이 아니라 비트마인 주식을 사면 되겠네. 이게 보니까 뭐 1000% 올랐다며 2000% 올랐다며 그거 2배짜리도 나왔다는데 지금 이런 느낌이죠. 좀 더 넓혀봅니다. 비트, 이더, 솔라나, XRP가 늦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떨어질 때, 기회일 때 조금씩 모아가기는 싫고 미드캡 코인, 스몰 코인 이런 데 그냥 내 전 재산을 올인 해야겠구나.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수는 있어요. 근데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요. 최악을 대비하라는 얘기죠. 작은 시가총액을 사서 그러니까 그런 작은 코인을 사서 내가 이제 4848에서 기가 막히게 팔고 빠져나오겠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요거는 고수들에게도 어려운 매매법이고요. 고수일수록 작은 시총을 잘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을 해도 비트코인 위주로 하더라고요. 아니면 이더리움까지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저 밑에 코인을 가지고 막 단타를 하는 고수는 제가 뭐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어려운 투자고 쉬운 투자는 뭡니까?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이건 답답한 투자입니다. 계속 원화채굴 하라고 하고 또 돈을 잔뜩 모았다가 바로 그냥 코인 한 방에 사고 싶은데 떨어질 때 그냥 조금씩 사라고 하고 저 밑에 있는 코인 사서 한 번에 나는 10배, 20배, 30배 벌고 싶은데 라지캡 위주로 바이 더 딥을 외치고 있고 1년 내내 재미없는데 인내하라고 합니다. 쉬울까요? 어려운 겁니다. 원래 투자가 이렇게 어렵고 지루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 이더, XRP, 솔라나 극심한 쏠림 현상은 벌어질 것이다. 더 모이는 대로 돈이 더 모일 것이다. 그리고요. 좀 더 극단적으로 가면 저는 1위와 2위의 간격도 저는 이게 좀 코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문에서 더 벌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5대 거래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거래소 홍보 마케팅하는 이벤트를 했는데요. 총 1930억 마케팅 비용을 썼는데 그중에 93% 이상 누가 돈을 썼습니까? 비썸에서 그렇게 많이 썼답니다. 근데요, 우리가 지금 업비트 비썸 요 1위와 2위만 보겠습니다. 이벤트 비용으로 23, 24, 25년 얼마를 썼습니까? 라고 하고 이제 국회의원에서 자료를 취합을 한 것 같아요. 업비트는 93억을 썼습니다. 비썸은 무려 1,800억을 썼습니다. 딱 봐도 지금 한 20배 비썸이 더 많이 썼죠. 이벤트 참여 회원수 업비트는 60만 명, 비썸은 687만 명. 이것도 10배가 넘습니다. 이벤트 횟수도 업비트는 55회, 비썸은 176회나 했습니다. 3배가 넘습니다. 업비트와 비썸의 우리나라 코인 거래량을 다 한번 합쳐보면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 96%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거래소 싹 다 합치면 4%가 될까 말까 한다는 얘기입니다. 2위 업체가요. 1위 업체를 이기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돈을 썼죠. 최저 수수료 이벤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다 코인을 상장했다. 정말 뭐 어마어마한 이제 세금이 아니죠. 이제 본인들의 마케팅 비용을 썼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비썸은 여전히 시장 점유율이 20% 전후입니다. 업비트는 70에서 80% 왔다 갔다 합니다.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비썸이 업비트를 이기기가 이토록 힘이 든 겁니다. 1위와 2위의 차이가 쉽사리 좁혀지지가 않아요. 부동산으로 제가 얘기를 드려도 똑같습니다. 강남 3구, 뭐 우리나라 전국에서 제일 핫한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죠. 강남 3구 내에서도 같은 서초구 내에서도 부동산 양극화가 심지어 여기서도 나와요. 몰리는데 더 가는 거예요. 강남구 내에서도 핫한 데 위주로 돈이 더 몰립니다. 금융권으로 봐도 똑같아요. 은행, 뭐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이렇게 있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이제 돈을
뭐 이렇게 설사 은행이 잘못돼도 국가에서 돈을 보장을 해주지만 이자를 많이 주지만 이제 신문을 보시면 이제 2금융권, 3금융권이 이제 소위 말해서 연체가 되고 사람들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이제 파산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눈에 띕니다. 사람들이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물론 이제 1억 원 내에서는 보장이 되지만 뭔가 찝찝한 거예요. 특히 이제 부자일수록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돈은 1금융권에 저는 더 앞으로도 몰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작은 코인 좋죠. 근데 작은 코인은 비중을 그 시총에 비례해서 줄이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저는 우량 코인 위주로 사 모으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재밌는 얘기인데요. 연 수익률이 사업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거나 뭔가 하시죠. 연 수익률이 25% 이하다. 연 수익률 25% 이상 가져가는 사업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대료 내고요. 인건비 내고 재료비 내고 세금 내고 전기세 내고 25% 이상을 남겼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시면 이제 하시면 또 모르겠는데 그 이하는요. 그냥 비트코인 사서 10년, 20년 묵히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한마디로 하면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간절히 원하는 레미안 원밸리 아파트인 거예요. 그 비유로 얘기 드린 겁니다. 뉴욕에 있는 무슨 유명한 그 공원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굉장히 랜드마크 무슨 고급 아파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더 가속화 되겠죠. 비트파이넥스에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됐죠.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뭐 구독자분도 이런 얘기를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셨던 저 본 기억이 나는데 정부에서 셧다운을 하면 SEC도 업무에 지장이 있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ETF들 승인 일시 지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크게 보면요. 이 투자자들의 질문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how to예요.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들은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좀 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발언이에요. 어떻게라고 하는 건요. 내가 이거 한번 어떻게 좀 더 알아보고 싶고 좀 더 파보고 싶고 해보고 싶고 반대로 이런 분류의 또 이제 질문들이 있어요. What if입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그 뭐 상폐되면 어떡한 거예요? 셧다운 되면 어떡하는 거예요? 전쟁 나면 어떡해요? 관세 전쟁 나면 어떡해요? 이거는 이제 좀 불안하신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둘 다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요 어쩌지 what if에서 how to로 넘어오셔야 돼요. 어차피 투자를 하신다면. 메타플래닛에서 5,268개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일본의 스트래티지 아시죠? 지금부터는요. 스트래티지보다 메타플래닛의 행동을 주목하실 필요가 전 있다라고 봐요. 스트래티지는 이미 비트코인을 정말 잔뜩 쟁여놨거든요. 어떻게 질문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5,268개요. 지금 1비트를 그냥 1억 6천이라고 봐도 8,400억이 넘습니다. 이 돈을 일시불로 긁었어? 근데 얼마 전에 5,500개인가 또 샀었거든요. 얘네들은 수조 원이 어디서 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싹싹 긁고 있지? 비트코인 21만 개 내후년까지 지금 쌓아 놓는다고 했거든요. 벌써 3만 개가 넘었습니다.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대주주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피델리티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찰스 슈업 여기 굉장히 큰 이제 은행이자 그 금융기관인데 여기가 갑자기 대주주 랭킹 2위로 올라섭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그룹 여기 이제 미국의 거래소 그룹입니다. 온라인 브로커리지 그 그룹이 있고요. 캐피털 그룹 미국의 굉장히 큰 이제 그 금융기관이에요. 모건 스탠리 아시죠? 블랙락 뱅가드 와네크까지 여기 다 지금 대주주로 있어요. 근데요. 재밌는 게 하나 또 있어요. 블랙락 뱅가드는 사실 메타플래닛 대주주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러니까 2%, 1% 이런 느낌이라면 지금 탑 10, 탑 20에 보면 미국의 중상위권에 랭킹이 되어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메타플래닛 주식을 잔뜩 들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블랙락 뱅가드 피델리티는 사실 지난 4년 전, 3년 전, 5년 전부터 스트래티지 주식, 코인베이스 주식, 로빈후드 주식, 서클 주식, 채굴 회사들, 지금 대주주 이미 주식을 싹쓸이 했어요.
이미 대주주입니다. 아닌 거 찾기가 더 빠르거든요. 근데 조금 늦은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저기 뭐 그 IBG 그룹이라고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그룹이나 뭐 캐피탈 그룹이나 큰 회사들 맞아요. 여기에서 제2의 스트래티지, 제2의 비트마인에 적극적으로 달라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극도의 쏠림 현상이 비트, 그 다음에 이더리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지금부터는요, 뭐 이게 비트다, 토큰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국경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파키스탄의 총리입니다. UN 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하네요. UN에서 비트코인과 크립토를 채택할 것이다. 대단한 발언이 맞습니다. 파키스탄 얼마 전에 저기 그 스트래티지 마이클 셀러가 가서 면담한 이후로 거의 뭐 각성됐다고 하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요, 이제 뭐 10월 1일, 이거 뭐 그 셧다운 됐는데 돈을 계속 찍습니다. USDC, 이게 2.5억 달러가 우리 돈 3,500억이거든요. 9월 말, 그렇게 시장도 안 좋은데 2.5억 달러, 3,500억씩 계속 찍습니다. 딱 봐도 지금 한 3조 원 이상 찍어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9월 말에만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수조 원의 USDC를 찍었죠. 요거 어디에 쓸까요? 테더 같은 경우는 저기 뭐 튀르키예, 터키죠. 뭐 아르헨티나 아니면 뭐 나이지리아 이런 데서는 실생활에서 테더를 이미 엄청나게 씁니다. 뭐 나이지리아의 뭐 GDP의 13%가 여기 뭐 테더로 이루어졌다.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다. 뭐 이런 뭐 얘기가 들릴 정도로 개도국에서는 필수적으로 테더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써요. 그리고 물론 투자도 하겠죠. 근데요, 지금 USDC 같은 경우는 개도국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등 약간 선진국에 좀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크립토 자산, 현물, 파생상품 거래하고 정산하는 데 실제로 많이 쓰고 있어요. 한 달간 솔라나 72.5억 달러의 USDC가 신규 발행됐다. 아니 뭐 셧다운이 됐는데 솔라나 위에서 서클이죠. USDC 하루에 1.4조 원을 찍습니다. 한 달 만에 이거 한화로 합니다. USDC 10조 원을 찍었어요. 한 달 만에.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요거 가지고 아마도 각종 코인, 매매 혹은 정산, 결제에 활용이 되겠죠. 코인의 현물도 사고 뭐 각종 이제 파생상품 사는 데 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뭘 샀고 팔았는지 잘 몰라요. 미국의 기관들, 주요 기관들, 아니면 뭐 전 세계 기관들 중에서 미국에서 코인을 사팔사팔했던 기관들은 대개 한 2달 정도 지나면 SEC 분기 보고서에서 얘네가 좀 비트를 많이 샀는데 뭐 이더리움 ETF 굉장히 샀네, 비트만 주식도 샀네, 요거 나중에 가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테더가 10억 달러의 비트코인 이제 매수를 했다. 뭐 조 단위로 샀었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알겠어. 근데 그게 그냥 1달러 그대로지. 이거 뭐 많이 찍는다고. 이게 비트코인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거 한다고 다 뭐 비트코인 사는 것도 아닐 테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회는 뭐 과거부터 그랬죠. 빚을 구하는 사회다. 빚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해야만 하는 정치인들이 전 세계에 있는 거예요. 경제 대통령이 됐는데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 됐고 뭐 국가 이제 그 계속 경제 성장 GDP 떨어지면 가만히 있을 정치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빚으로 돈을 찍어서 경제를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찍을 수는 없잖아요. 돈을 무조건 찍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주요 담보물이 미국의 국채였어요. 그리고 실은 금이었죠. 그리고 부동산이었고 이제 은행에 있는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신용을 창출한다. 되게 세련된 용어로 보이지만 빚이 점점 늘어난다. 담보로 대출해서 대출하고 또 빌린 돈에서 담보를 해서 다시 한번 또 돈을 대출하고 이걸 무제한 실은 반복을 하다 보면 실제 100원어치 돈을 찍어도 시장에는 1000원이 돌아다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명함을 이미 내밀고 있는 거예요. 뭐냐? 비트코인 한 개 들고 있는데 전 세계 기관들이 주로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한 개를 담보로 맡겨놓고 디파이 같은 데 맡기고 0.9 비트를 대출해요. 0.9 비트 제가 지금 받았죠. 이거 다시 또 맡기고 0.8 비트를 또 대출합니다. 0.8 비트를 디파이에 맡겨놓고 또 0.7을
대출해요. 이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용이 창출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빚의 사이클, 뭐 비즈니스 사이클, 유동성 사이클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금 초기라고 보시면 돼요. 향후 비트코인을 담보로 신용을 창출을 더 많이 하겠죠. 요때 주로 활용되는 화폐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아서 그걸로 비트를 사는 거예요. 비트를 사서 담보로 맡기고 또 대출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빼내고 둘 다 커진다는 거예요. 둘 다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비트도 커지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커질 수가 있다. 백악관에서 CFTC 위원장 후보자가 있죠. 브라이언 퀸텐즈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지금 상원에서 인준해가지고 그 이제 빨리 이거 임명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미뤄지다가 지금 이 사람 집에 그냥 갔습니다. 근데 아시죠? 브라이언 퀸텐즈가요. 예전에 그 예측 시장 칼 CEO 이해상충 논란 여기에 뭐 대주주인가 임원으로 있었던 이거 이제 이해상충 논란이 있죠. 근데 이것보다 저는 더 큰 이유가 있다. 뭐냐면 업계와의 반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제미니라고 하는 미국의 거래소를 창업을 한 윙클버스 쌍둥이 형제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과 브라이언 퀸텐즈가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윙클버스 형제가요. 저기 브라이언 퀸텐즈에게 우리 좀 제미니 너무 규제 빡빡하게 하지 마. 우리 좀 잘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브라이언 퀸텐즈가 단칼에 거절한 거예요. 서로 사실 좀 경쟁 구도에 있었던 특히 이제 예측 시장을 놓고 경쟁 구도를 잠깐 형성을 했었는데요. 이러니까 윙클보스 형제가 여기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한 통 넣는 거예요. 형, 나 트럼프 형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 형, 나 지금 브라이언 퀸텐즈가 나 괴롭혔어. 나 쟤 좀 너무 내 마음이 힘드네. 한 이후에 지금 이게 지금 철회가 된 겁니다. 참고로 윙클보스 형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얼마 전에 무려 188개를 후원을 했습니다. 한화 300억이 훌쩍 넘습니다. 우연일까요? 이거 정말 신기한 거예요. 윙클보스 형제들이 CFTC 위원장 이미 지명을 받았잖아요. 이 지명자보다 파워가 더 센 겁니다. 느껴지십니까? 예전으로 치면 어디 무슨 잡거래소 대표가 주요 정부 기관의 수장이거든요. 물론 이제 지명자였지만 지명됐으면 사실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집으로 돌려 보내버린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저는 뭘 보냐. 트럼프 정부 지금 엄청난 로비 자금이 크립토 기업들 어마어마한 로비 자금이 어디로 갔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물론 뭐 정치 뭐 슈퍼팩 같은 정치 기관 로비 자금 많이 갔잖아요. 크립토 산업, AI 산업이 커질수록 또 트럼프 그 지금 패밀리 있죠. 아들들 이해관계가 일치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코인 시장을 저는 안 좋게 볼래야 지금 안 좋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어쩌다 저쩌다 해도 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얼티코인 데일리 165만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 곧 있을 3개월을 위해서 당신은 4년을 기다렸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고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물론 내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게 지금 4년 주기 사이클을 평균적으로 일단 그 레인지, 범위를 정해 놓은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 정도에 와 있다. 대략 4년 주기 하면 오르기 전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바이낸스의 창펑 차오는 이런 얘기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려는 건 아니다. 자,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참고만 하세요. 17년 9월 달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 차트예요. 17년 9월 달 바닥에서 본인이 예전에 풀 매수를 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first 크립토 사이클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비트코인이 뭐 대략 4,300달러 정도 했는데 17년 12월 달 한 3달 만에 지금 4배 이상 올랐거든요. 17,700달러. 그러니까 CG는 사실은 이렇게 뭐 그냥요. 뭐 가자 막 외치는 막 이런 사람 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4분기를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제 보고 어떤 사람은 2017년의 후반부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요. 뭐 버추얼 베이커는 뭐 이제 유튜버로 이제 거듭나고 있죠.
이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CG는 과거에도 비트코인의 바닥을 거의 완벽하게 맞췄었다. 이번에도 맞출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전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좋게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뭐 테드라고 하는 사람은 비트코인이 금 대비했을 때 가격이 한 8주 정도, 대략 2달 정도 더 늦게 가더라. 지금 밑에 보시면 노란색 줄은 치고 올라갔는데 보니까 비트코인은 아직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은 최고가를 경신했죠. 아마 다음은 비트코인이지 않을까? 지금부터 한 2달 후면 뭐 한 11월쯤 될까요? 아니면 12월 초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보험성 멘트도 합니다. 비트코인 뭐 조정 올 수도 있어. 그래도 Q4, 그러니까 이제 4분기는 비트코인에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더리움 가격 차트를 가져오면서 하락, 확장, 삼각형 웨지 패턴이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굳이 이거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들쑥날쑥 하다가 결국 치고 오르지 않겠냐. 이더리움 얘기하는 거예요. 알트 시즌 지금 온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겠지만 이더리움 가격은 곧 있으면 $10,000, $12,000 하나로 1,400만 원 아니면 1,700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냐. 제가 이더리움을 계속 얘기를 앞으로도 드릴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더리움이 가져야 내가 들고 있는 라지캡, 미들캡, 스몰캡에도 실은 물이 같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알트의 대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맥스 크립토라고 하는 사람은 알트 시즌 3.0이 곧 나올 것이다. 지금 이거 이제 토탈 3 차트를 나타낸 건데요.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알트코인의 전부 시총을 합쳐놓은 시가총액 보니까 삼각형 웨지하고 오르고 또 웨지하고 오르고 하락형 또 쐐기 패턴 했다가 오르고 이번에도 곧 있으면 오르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라지캡 또 미들캡 얘기를 하겠죠. 탑 10 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 이제 아더스 차트라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뭐 비슷한 모양새를 보이는 게 아니냐. 어큐뮬레이션은 이제 축적, 조정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2017년 알트코인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바텀,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축적 기간을 거쳤다가 21년 또 상반기에 이제 하늘을 날아갔죠. 그 다음에 22년도에 이제 바닥을 다졌고 지금까지도 축적을 했다가 이제 곧 가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준에서 10월 달에 뭐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인데요. 뭐 셧다운을 지금 반영이 이미 된 다음이거든요. 제가 이거 또 이제 찾아봤습니다. 지금 요때 이 사람은 이제 96.7% 10월 달 금리 인하 확률. 근데 폭락을 한 줄 알았더니 안 그래요. 10월 달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여전히 94.6%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뭐 이변이 없는 한, 뭐 90% 넘어가면 이변이 없는 한 되지 않겠냐. 계속 제가 뭐 거의 수년째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셧다운 혹은 뭐 관세 전쟁,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어떻게 보면 전쟁 나면 시장에 한 번씩 이렇게 폭락이 오지 않습니까? 조정이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소음에 불과하다.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대세에 저는 전혀 지장이 없다.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긍정적이시냐? 사실요, 투자는요, 모든 투자자는 결국에 둘 중 하나요. 상방을 보든지 하락에 베팅을 하든지 중간은 사실은 없어요. 나는 땡땡코인 투자 안 했는데요. 현금에 베팅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왜 떨어졌어? 뭐 이제 뭐 누구 남 탓하시기 전에 그냥 팔고 떠나시는 것도 본인의 자유고요.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도 본인의 자유입니다. 결국은 둘 중 하나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과 저는 주요 알트코인의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죠. 하지만 바닥과 꼭지를 모르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바이 더 딥을 하면서 바보처럼 거의 한 또 9개월, 10개월을 인내를 뭐 했다라고 봐야겠죠. 아마 구독자분도 비슷하신 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버추얼 베이컨이 이런 얘기 하네요. 알트 시즌은 10배 펌핑 코인을 쫓아가는 게 아니다. 라지캡 코인 위주로 DCA를 꾸준히 하는 거고 차분히 기다리면 결국 모두가 상승하는 시즌이 온다. 인내가 4848을 이길 것이다. 뭐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예상은 갑자기 분위기 쓱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지
뭐 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워. 그냥 쓱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또 주요 인물들이 한 명씩 나오고 또 DAT 기업들이 나 땡땡 코인 샀는데 뭐 ETF 승인 됐는데 이러면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역전될 수 있어요. 코인 시장이요. 이게 정말 신나는 게 재밌는 게 9개월, 10개월 흘러내리다가 갑자기 한 달 만에 분위기 바뀌는 거예요. 이거 뭐 지난 뭐 10년간 뭐 그랬거든요. 1년에 제가 얘기를 드렸다시피 1년에요. 최고의 매수 기회와 최고의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요. 와요. 한 번은 최소는 옵니다. 매수 기회 좀 9개월, 10개월째 샀죠. 매도 기회 안 올까요? 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게 언제가 될진 정확히 모르지만 머진 않았다. 마지막 문구인데요. 반복해서 드리는 중요한 저는 이제 투자 격언이 되시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피터 린치입니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비관론을 오랫동안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사람, 이게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맹신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검증하고 공부하고 틀렸나 시행착오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 고래 심출이라고 합니까? 굳은 심지가 베껴서 그냥 네네네 뭐 저는 그냥 하던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전 큰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지금 실력을 많이 쌓으셨잖아요. 이제부터는 수학 시즌 가자를 한번 외쳐봅니다. 한번 기다려 보시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